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단체 급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단체 급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은 영양사 시험을 볼 때 분량이 작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2교시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먼저 한번 풀어보셨거나 공부를 해보셨으면 단체 급식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의 특징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열심히 외워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여러분들이 뭐 식품학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정해진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급식 경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체 급식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저는 단체 급식 공부하라고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해왔는데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숲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이라는 숲을 먼저 한번 커다랗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체 급식은 영양사가 출근을 해서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업무에 따라서 단체 급식 제가 공부 강의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전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고 보다 보면 내가 특별히 구매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나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매를 깊게 보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 보시기 전에 숲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과정으로 내가 단체 급식을 다 공부했었지라는 과정을. 그래서 단체 급식은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경향이 이론에서 실무로 바뀌었어요. 요즘엔 단체 급식 문제는. 예를 들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900 B형의 남자라면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몇 회 정도 먹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침에 뭐 달걀을 60g을 먹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이제 두부를 80g을 먹었다. 근데 저녁 때 쇠고기를 그럼 내가 몇 g을 먹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이 하루에 몇 회 먹는지도 알아야 되고 일회 분량이 소고기는 몇 g인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무 문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무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방 설비, 뭐 커터 같은 거는 어디에 쓰이는 기구인가 아니면은 탈피기 같은 거는 무슨 기구인가 목적이 뭐냐라고 나왔었는데 요즘은 사진이 이렇게 딱 나와요. 다음 중에서 쌀을 씻는데 이용하는 기구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신 영양사님이라면 한눈에 딱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비 영양사님이시잖아요. 좀 낯설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제가 실무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체 급식 문제 풀 때는 작게는 한 3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모르면 전혀 못 푸시는 거니까 계산 문제도 좀 제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강의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거든요.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자격증 따시면 하고 싶은 일이 막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나는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난 이런 영양사를 할 거야 라고는 잘 안 정해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통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많아요. 그쵸? 우리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우리가 영양상담하고 환자 치료하는 임상영양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급식소에서 급식을 전담하는 급식영양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영양사님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상담영양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영업을 하는 영업영양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사님 우리나라 거의 한 90% 이상은 급식영양사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영양사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급식소에서 메뉴 작성하고 식당 운영하고 그 영양사님들이신데 제가 가르치는 단체 급식은 정말 그 급식에
영양사님들의 실무를 하나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영양사 시험 공부하신다고 되게 힘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식소 영양사에 가서 일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내가 예비 영양사로서 이 영양사 실무를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체급식이 되게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재밌게 수업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영양사 실무 경험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정말 실무 위주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만 넘길게요. 단체급식 이론서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시험 범위라는 거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출력을 하나 해드렸어요. 예,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요. 급식관리,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요게 숲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왼쪽에다 펴시고 단체급식 이론서의 빨간 거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은 급식 유형하고 체계하고 그 다음에 급식 계획 및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영양사 단체급식 급식관리 문제는 2교시에 보거든요. 2교시에서 문제가 41번부터 77번까지 우리가 37문항이 나와요. 네. 깜짝 놀랄 것처럼 쳐다보시죠? 예. 문제가 우리가 영양사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2교시에 단체급식 문제가 41번부터 77번까지가 급식관리 단체급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개요에서는 지금까지 평균을 내봤거든요. 영양사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그러니까 개요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4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거의 한 4, 5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니까 아마 요번 회차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단 관리인데 이게 정말로 메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식단 작성 및 평가, 그 다음에 메뉴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 관리는 구매, 검수, 저장, 재고 관리, 정말 중요한 재고 관리가 이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구매 관리는 6문제가 나와요, 보통. 그리고 4장의 생산 및 작업 관리, 이건 정말로 급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국 만들고 밥 만드는 과정. 그래서 1번에 수요 예측, 2번에 다량 조리, 3번에 보관과 배식, 4번에 급식 품질 관리, 5번에 급식소 작업 관리라고 해가서 여기는 문제가 생각할 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여기서는 보통 7문제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5번의 위생안전관리는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 2번에 급식 관련자 위생안전교육과 관리, 3번에 급식시설 기기 위생관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6번의 시설 설비 관리. 이거는 우리가 급식소 설비들 있잖아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세미기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2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7번의 원가 및 정보 관리인데요. 이거는 원가 및 재무 관리, 그 다음에 사무 및 정보 관리. 여기서는 우리가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8번의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이거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리사나 조리원들 관리하는 거. 1번에 인적 자원 확보 유지 보상, 그 다음에 2번에 인적 자원 개발, 3번에 리더십과 동기부여 의사소통. 여기서는 5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마케팅 관리에 있어서는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몽땅 다 합해는 37문항이고 요게 2교시 때 가장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시원 들어가시면은 영양사 시험 범위 치면 다 나와요. 예, 요게 변한 게 한 몇 년 됐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거나 하면은 또 금방금방 바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요렇게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체급식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 제가 키워드 좀 써놨는데 요거를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키워드 되는 단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요거만 달달 외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달라는 거고, 마지막에 수업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당연히 그다음 기출 문제나 이런 거 중간중간 챕터별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기출된다라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3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요 3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요 문 앞에다가 기출문제, 제가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들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시간 단위로 제가 한 번씩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풀어보시고 제가 답만 쭈루루 불러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하는 거는 단체 급식, 급식 관리에 있어서 단체 급식의 정의와 목적,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 있어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 문제점에 플러스 해가지고 개선 방법,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할게요. 그리고 단체 급식의 개선 방향까지 하면서 제가 시간 되면 단체 급식의 순환 관리까지 할게요. 순환 관리. 자, 그래서 책 한번 보실게요. 1페이지. 네, 급식관리 개요라고 나오는데,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급식의 정말 일반적인 거, 단체급식이란 어떤 거다, 단체급식의 역사는 어떤 거다, 단체급식이라는 어떤 유형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한 4문제 정도 기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급식산업 정의와 분류라고 나오는데, 정의는 뭐냐면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가정 외의 장소에서 상업성 및 비상업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밖에서 사 먹는 것들, 그걸 우리가 전부 다 급식산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급식산업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는데 급식산업의 분류에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급식산업이라는 커다란 산업이 있는데 급식산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급식산업이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요거 말고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급식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우리가 둘로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요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했었냐면 요건 적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상업적인 급식하고 비상업적인 급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상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고 비상업적이라는 거는 이걸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상업적인 급식이 뭐가 있냐면은 군대 급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이게 군인들한테 돈 줘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라든가 아니면 특히 초등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을 뭐 종교적인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 급식은 거의 다 비상업적이다. 우리가 뭐 A 공장에서 급식을 제공을 해.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한테 밥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으로 그냥 급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상업적인 급식이라고 불렀고 상업적인 급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음식점들, 분식점, 뭐 중국집, 뭐 한식점 아니면 호텔 식당 이런 데를 다 거긴 돈 벌잖아요. 상업적인 급식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1989년도에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위탁급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위탁급식이라는 건 뭐냐면 급식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위탁급식 업체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삼성, 웰푸드라든가 아니면 LG 쪽에서 나온 아오홈이라든가 신세계푸드라든가 그렇죠. CJ 프레시웨이라든가 그런 데가 다 위탁급식 업체거든요. 이런 데는 분명히 단체급식인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이게 반으로 나누는 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나눠요. 이렇게 안 나누게 된 거는 이제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기 시작하냐면은 단체급식하고 나머지 외식산업으로 나누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급식산업의 분류는 하나는 외식업. 그죠? 이거는 단체급식이 아닌 것들. 정의를 보시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성의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인데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출장 외식업, 호텔 및 숙박시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외식업에 들어가고요. 단체급식은 직영 및 위탁이라고 붙어있죠. 직영만 하는 게 아니고 직영 및 위탁의 형태로 조직의 동그라미 할게요. 특정 구성원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의 동그라미 할게요. 특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교육기관, 뭐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대급식 이런 것들이 다 단체급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체급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특정인, 두 번째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비교표 한번 볼게요. 일단 피급식자 어색하시죠?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단체급식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영양사님들이 되게 쉽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때 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때 정의를 해드릴 건데 피급식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급식을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야?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급식 우리가 대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실 게 내가 급식자, 피급식자가 아니라 그냥 급식자라고 부르면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런 사람들을 급식자라고 부르고 피급식자라고 부르면은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급식 대상자. 그러면 내가 저기 대방열림초등학교에서 피급식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방열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피급식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급식자라고 보고 외식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특정 다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내려가다 분식집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분식집은 누구만 들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아무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고 불러요. 외식업은 그렇고요. 그 대신에 단체급식은 특정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 직원 식당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잖아요. 그럼 이게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A초등학교다. 그럼 A초등학교 학생들이 먹죠. 그럼 A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특정인, 우리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속성을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분식점, 앞에 분식점이 너무 맛있어도 제가 365일 여기서 먹진 않잖아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 직원 식당, 삼성전자 직원들은 여기서 웬만하면 식사를 다 하시거든요. 그게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먹는다. 그 다음에 메뉴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고정 메뉴예요. 뭐 피자업 가게 되면 항상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죠. 피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치치즈 스파게티 들어가고 있는데 단체 급식은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어제 돈가스 먹었는데 오늘 메뉴가 또 돈가스야. 사람들 불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변동 메뉴가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돼요. 그리고 가격은 외식업은 다양해요. 굉장히. 뭐 피자 같은 경우는 15,000원에다가 스파게티는 뭐 8,000원에 이렇게 팔잖아요. 하지만 단체 급식은 웬만해서는 한 가지예요. 여기 식당에 딱 들어가요. 그럼 뭐 A 메뉴, B 메뉴가 있더라도 뭐 메뉴는 똑같이 4,000원이라든가 6,000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요라는 건 뭐냐면 식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요. 얼마나 구매를 할 것인가 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외식업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00명이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도 100명이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확 줄어. 30명밖에 안 먹었어 우리 식당. 그럴 수가 있는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폭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A 공장 같은 경우는 먹는 대상이 우리가 한 200명이다. 공장 직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갑자기 100명이 먹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식당들 거의 와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 그리고 관리자는 우리가 외식업 같은 경우는 뭐 점장이나 매니저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단체 급식은 관리자가 거의 영양사님이 운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챕터별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다음 중에서 우리가 급식산업을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분류한다면 단체급식에 해당하는 업장은 어떤 것이 되는가? 1번 뭐 피자, 2번에 무슨 피자밖에 안 나와요. 그죠?
3번에 무슨 분식점 나오고 4번에 뭐 A 초등학교 식당 이렇게 나오면 A 초등학교 식당 고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거는 다음 중에서 외식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딴 거는 뭐 초등학교 식당, 그 다음에 무슨 병원 식당 뭐 하고 그 다음에 호텔 식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호텔 식당이 외식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이 갖는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 두 가지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문제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단체 급식의 메뉴 운영상의 특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해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급식의 뭐 원가 관리상 특이점은 이라고 해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항상 그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인데 이거는 문제가 이게 1번이 나온 문제가 많았어요. 단체 급식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7문제라고. 1번 문제로는 항상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경향을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최신 경향이라고 보면 위탁 경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탁 급식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징이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업체 알죠? 그래서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급식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은 그 미국만 해도 급식소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피자헛이 들어와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이제 급식소 여의도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이디야가 들어와 있고 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메뉴가 많은 식당 간다? 그러면은 뭐 메뉴가 보통은 뭐 학교나 이런 데 메뉴가 한 가지밖에 안 나가지만 저기 뭐 여의도나 이런 데 증권가 같은 데 가면 삼성전자 이런 식당 가게 되면 메뉴가 한 끼에 7가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를 넣어놔요. 예를 들자면 한촌 설렁탕이 하나 껴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약간 프랜차이징화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고 프리미엄 급식.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요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외식 드시려면은 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죠? 10,000원 이하로 나오는 음식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치플레이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점심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급식소를 많이 찾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급식소도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그 다음에 IT와 웰빙 접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식사 대체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HMR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스파게티 같은 거 다 조리해 놓은 거 우리가 데워 먹기만 하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밀키트를 판매한다거나. 그래서 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급식소에서도 뭐 쌀국수 같은 거 쉽게 먹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예, 글로벌화돼 있고, 그 다음에 배달식,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식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무인화, 사람 없이 왜 키오스크 같은 걸로 그냥 예전에 식권 같은 거 구매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캐셔분이 앞에서 식권 구매하고 이러는 거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무인화, 코로나 때문에 무인화 바람이 불다 보니까 키오스크로 그냥 구매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면은 제가 어플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식권 대체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테크. 이거 푸드테크는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고 있거든요. 테크놀로지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완전 그 기계를 갖다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튀김도 기계가 하고 튀김이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튀김도 기계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힘든 웍 있잖아요. 웍 이렇게. 웍 같은 경우도 기계가 해요. 이게 사실 손목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것도 기계가 하고 기계가 쫙 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테크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 경향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음 중에서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인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유형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은 뭐뭐 안 하는 것은 안 나와요. 뭐뭐인 것은 하고 나오거든요. 다음 중에서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다음 중에서 최신 경향인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뒤편에 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건 다 기출문제들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영양사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뭐뭐인 것은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답으로 나왔었던 게 한국의 단체급식은 상업적인 급식과 비상업적인 급식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경계는 뚜렷해지게 희미해지고 있었고요. 또 틀린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급식업계 같은 경우는 이 메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위생이나 시설 관리는 별로 안 중요해졌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닌 거죠. 네, 그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인데요. 자, 이 부분이에요. 단체급식의 정의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다?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단체급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2조 12항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법이 생겨서 위탁급식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단급식소의 정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줄 끌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집단급식소는. 그 다음에 특정 다수인 줄 끌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하여.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묻는다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 다음에 특정인 지속성.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단체급식은 아까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라는 말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시설 보면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이거 동그라미 할게요. 1회 몇 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몇 명? 1회 50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 있잖아요. 한 번에 뭐 식사를 뭐 25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거기는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단체급식소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시게 될 영양사들이 일하시게 될 급식소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집단급식소예요. 사실 뭐 50명 하면서 영양사를 두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 식사를 하는 데는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의하면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건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해주는 데다라는 거고요. 요 정의와 목적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라고. 그리고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목적의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건 문제 많이 나와요. 도대체 단체급식을 그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근데 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체급식소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하게 될 건데 단체급식을 분류하게 되는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급식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단체급식이라는 커다란 공을 내가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2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하는 게 가장 많냐면은 여러분들 단체급식에서 혹시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가서 일하실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 학교급식에서 일해? 아니면 산업체급식에서 일해? 식사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눠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급식, 중학교급식, 고등학교급식, 산업체급식, 공장급식, 뭐 소방서급식, 별로 없지만 지금 뭐 교도소급식, 군급식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피급식자, 식사를 하는 급식 대상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목적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고유의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식사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환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목적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환자들한테 내가 치료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거고, 초등학교 대상은 이제 성장 발육 열심히 잘 자라라고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데 해당하는 거. 이 사람들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공통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번의 공통의 목적은 뭐냐면 피급식자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그죠? 건강하라고 우리가 음식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편리성 제공하고 비용도 절감하려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도시락 싸우는 것보다 전체로 구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력도 훨씬 높아지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스케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육성하고 사회성 함양. 식사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하라고. 그 다음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처 제공,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한다라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고유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급식을 제공합니다. 복리 증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교육활동 효과를 증진시키고, 세 번째, 병원은 병원 치료 및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는 군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도소는 교정활동 지원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에서 공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1번에 뭐 병원 치료 목적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죠. 공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공통의 목적이 하나 껴있거든요. 공통의 목적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유형은 뭐냐면은 다음 중에서 고유 목적을 잘못 연결한 것은, 잘 연결한 것은 할 때 뭐 아동복지시설을 해놓고 치료의 목적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연결시키는 것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급식의 순환과정인데요. 단체급식의 순환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숲이에요. 단체급식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서 영양사님으로 일하게 되시면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삶의 내가 업무 사이클, 반복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재고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창고 가서 재고조사. 그런 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얼마에 한 번 이루어지냐면 하루에 한 번씩 반복이 돼요. 내가 오늘 점심을 제공했어. 그럼 그 다음날 점심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점심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양사님들 업무 사이클은 거의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루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체급식의 순환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요 예측하고 메뉴 계획은 제가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수요 예측하고 메뉴 계획은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이걸 수요 예측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메뉴 계획을 먼저 하는 데도 있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오늘 몇 명이 먹을 건가. 사실 영양사님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에 가면 식수 차이가 아까 많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몽땅 식사 대상이 200명이야. 근데 어쩌다가 여기 손님이 와가지고 뭐 2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 사람이 연차를 내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증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벚꽃 피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식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비 오면 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과연 몇 명이 먹을까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영양사님이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식사를 오늘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100명밖에 안 먹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넘었어. 350명이 왔어. 그럼 50명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요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 예측하는 건 저랑 생산관리 시간에 따로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메뉴 계획이라는 건 어떤 메뉴 짤 것인가, 오늘 메뉴를 뭘 제공할 것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요량 파악이라는 건 그럼 과연 오늘 내가 미역국을 했는데 그럼 미역을 몇 그램을 구매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주는 시키는 거죠. 물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구매는 물건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검수는 물건을 검사하는 거, 제대로 들어왔는지, 나는 오이를 갖다 2박스 시켰는데 실제로 2박스가 들어왔는지, 싱싱한 오이가 들어왔는지, 그게 검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라는 거는 아주 냉동식품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냉동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쓰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생산. 우리가 조리하는 거를 생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생산관리, 그 다음에 배식, 실제로 음식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 오늘 과연 몇 명이 왔고 내가 몇 끼를 팔았고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나갔는지. 그리고 피드백 같은 건 오늘 내가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사람이 10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내일 발주를 여러분들이 300인분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가 오늘 시금치를 인당 70g을 준비했는데 저기 잔반통 가니까 시금치 밭이야. 사람들이 시금치는 다 버렸어. 그러면 다음번에 70g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예. 라든지 이런 피드백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단체급식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플랜 CC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플랜 2C, 플랜 2C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경영관리 기능에 있어서 PDS 이렇게 부르잖아요. 플랜 2C.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영양사 업무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건데 저랑 이 단체급식 시간에 배우는 건 다 영양사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양사 업무 뭡니다라고 일일이 나열 안 해드릴 거예요. 그냥 저랑 하는 거 다 영양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영양사 업무를 3개로 나눴어요. 어떻게? 계획, 실시, 평가로. 그래서 계획에 해당하는 건 인력계획. 과연 내가 조리원을 몇 명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영양계획, 몇 칼로리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메뉴계획, 어떤 메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운영계획, 구매계획, 식수예측, 조리계획, 이거 다 계획에 해당하는 거고요. CC는 실제로 운영하는 거. 식단 작성하고 구매, 검수, 저장, 조리, 생산, 배식, 인력관리, 설비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실시에 해당하고요. 평가라는 건 메뉴평가, 원가관리, 각종 일지, 재고조사, 만족도조사, 검식 이런 거 전부 다 검사, C에 들어가요. 검사가 아니라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영양사의 업무 중에서 플랜,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보고 인력계획 하나 들어가고 검수, 저장, 조리, 생산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인력계획이라고 고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중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다음 중에서 평가 기능은 뭐냐. 평가 기능 헷갈리거든요. 영양사의 업무 중에서 평가 기능은 메뉴평가, 원가관리 등등에서 요게 문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의 단체급식의 특징은 자요. 아까 했었죠. 다 이거 지금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외식업 대비 낮다 단가가. 그리고 대부분 영양사가 관리자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한 동그라하게 집중 배식. 이게 뭐냐면 요즘은 외식업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요. 분식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11시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오픈 시간에 맞춰 가면은 브레이크 타임만 피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A전자 식당 같은 경우는 급식 시간을 언제든지 가서 먹으라는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은 집중적으로 배식이 이루어져요. 이때 팍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 다음에 여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도 할 일 많아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배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피크타임 배식,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변동 메뉴가 많다. 그 다음에 대량 식중독이 위험이 있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거 대량 식중독은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몇백 명을 똑같은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탈이 나면 또 다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3만 명이 먹는 저기 LG전자 쪽의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은 똑같은 음식을 다 3만 명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대량 식중독이 발생을 하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관리 인력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체급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할 텐데요. 단체급식의 이제 문제점은 영양면, 위생면, 비용면, 심리면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단체급식 가서 먹고 맛있다고 그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좀 있어요. 예, 어디 단체급식인데 어디 저지는 그래도 단체급식 중에 맛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외식업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
영양면은 요거 줄 끌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영양가 산출이 잘못된 경우. 왜냐하면 단체 급식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영양 소요량이 부족하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영양사 산출이 잘못돼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16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맞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은 어떻게 해요? 영양사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급식 대상자가 지금 300명인데 이 사람은 요만큼만 드세요. 이 사람은 요만큼만 드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사는 보통 어떻게 영양소 산출을 하게 되냐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1600칼로리, 1800칼로리, 2500칼로리 그럼 중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본인한테 이제 영양소 산출이 본인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영양소 부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본인한테 안 맞을 경우 영양소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필요 영양량이 개인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량 조리 기술의 부족으로 맛이 저하되거나 기호가 맞지 않아 섭취를 안 하는 경우에 영양 부족을 초래한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밥을 잘 안 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양 부족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위생면은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종업원 위생교육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기계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량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번째 비용면은, 근데 저도 가서 이제 급식소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집에 가서 뭐 양상추 같은 거 씻을 때 대충 씻거든요. 근데 급식소에서는 정말 열심히 씻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근데도 급식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면은 대규모 급식소가, 대부분의 급식소가 예산 책정에 여유분을 두지 못하여 급식비를 줄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옛날에, 저는 9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양사가 됐을 때 90년대였거든요. 그때는 급식소 금액이 얼마냐면 짜장면이면 500원 이랬어요. 그리고, 외식에서는 짜장면이 뭐 이제 한 700원 정도만 먹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외부에서 짜장면 먹으려면 뭐 8,000원 뭐 이렇잖아요. 근데 급식소에서는 아직까지 짜장면이 한 5,000원 정도 되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요.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급식소는 싸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식당은 굉장히 싸야 된다. 급식소 식당이면 5,000원만 넘어도 너무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는 예산 책정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식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절약하다 보니까 피급자의 요구 자체가 이제 충족이 안 돼요. 나 여기서 바닥까지 먹고 싶어요 라고 안 돼요. 5,000원에 무슨 바닥까지가 나가겠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용 면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급식소가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까요? 제가 시설 관리할 때 한번 배우긴 할 건데, 급식소, 식당이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 것 같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이에요, 1층. 1층에 식당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들이 커피숍 있잖아요, 1층에는. 여기 은은하게 커피향 나라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급식소 식당은 어디 있냐면은 지하에 있어요. 예, 지하 1층에 가장 많죠. 거기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가장 좋은 데는 1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층에 지하 1층에 있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점심 카레인가 봐. 왜냐면 다 올라와, 냄새가. 지하에서. 예. 그래서 환기가 안 돼요, 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층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대신에 요즘 저 여의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스카이 라운지에 식당을 둔 데가 있어요. 우리 식당 스카이 라운지에 둔다, 이렇게. 근데 스카이 라운지에 두면 너무 좋거든요. 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사람들도 뷰가 너무 좋죠, 식사하면서. 근데 문제점이 뭐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물건 구매해서 옥상까지 올려야 돼요, 그 물건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옮기는 식당 관리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잔반이 발생을 했어. 쓰레기는 또 밑으로 내려야 돼, 1층까지. 예. 그래서 사실 1층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심리면. 이거는 가정식에 대한 향수로 급식에 대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레시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00개가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하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다 해도 10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양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레시피 관리하실 거잖아요. 레시피 관리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뭐 2만 개, 3만 개 관리하세요.
근데도 다양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것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문제가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의 문제점이 제대로 된 것은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 일단 기호도 충족 및 잔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잔식 하나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다음번에 또 짚어드리긴 할 건데, 우리 저랑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요즘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양사님들이 보통 잔식이라는 말을 쓰고 잔반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전처리 쓰레기란 말을 쓰게 되는데, 전처리 쓰레기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통감자를 사와가지고 감자 껍질을 깎았으면 그 껍질은 전처리 쓰레기가 돼요. 양상추를 사왔는데 양상추 끝에 막 겉에 거죽에 좀 거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껍데기는 벗겼어. 그러면 그 껍데기가 전처리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잔식하고 잔반이라는 건 이건 무슨 뭐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은, 잔식이라는 거는 영양사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돼지갈비를 200인분을 만들었어요. 200인분을 만들었는데 1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50인분 남았죠. 이거는 배식되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버려져요. 배식 안 하고 남은 거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비닐에다 싸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조리원이 이거 나 싸갖고 가고 싶어 해가지고 싸갖고 나가게 둔다거나,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게 영양사 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음식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조리된 음식은. 50인분 남았죠.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거 배식도 안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잔식이라고 불러요.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버려지는 음식들. 뭐 시금치 무침을 내가 200kg를 했는데 150kg가 남았어. 버려야죠. 잔식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버려지는 게 잔식이고, 잔반은 뭐냐면 음식이 사람들이 타갔는데 남겼어요. 먹다 말고 남겼어. 그쵸? 이 사람이 만약에 돼지갈비를 내가 120g을 한 사람이 타갔는데 이 사람이 입맛이 없어서 돼지갈비를 한 60g 남겼어. 그래서 그거를 국그릇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잔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영양사님들이 운영을 잘하고 내가 수요 예측을 엄청나게 잘하면은 잔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영양사님들이 운영을 잘 못한다거나 수요 예측을 잘 못하면 이 잔식이 엄청나게 생겨요. 이 잔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500인분 준비했는데 100명밖에 안 먹었어. 그럼 400인분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잔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잔반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왜 저렇게 많아?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처리 쓰레기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 잔식인 거죠. 그래서 잔식 해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식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시금치를 좋아하는지 돼지갈비를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급식관리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위생적인 급식관리에서 우리가 뭐 해썹이라든가 이런 인증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계절식품을 구매한다거나 대량 구매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비 절감,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양사를 하다 보면 이제 영양사들이 원가 관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똑같이 금액을 받잖아요. 난 4,000원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정말 알뜰하게 메뉴를 작성하는 영양사들이 있고, 그렇게 별로 안 작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영양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경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좀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렁탕 같은 거 끓일 때 우리가 사골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잡뼈 같은 걸로 이렇게 끓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커피 프리마그 하는 그 크림을 타면 근사하게 나와요. 색깔이 뽀얗게. 그래서 또 그 프림 냄새를 없애려고, 크림 냄새를 없애려고 거기다 또 고춧가루 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근사하게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어탕 아시죠? 추어탕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먹었는데 요즘은 추어탕은 되게 보양 음식이라고 그래서 급식에서도 자주 나가거든요. 근데 급식에서 지금 그렇게 자주 못 나가는 이유는 비싸서 그래요. 추어탕이 엄청 비싼 요리거든요. 그래서 추어탕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비슷하게 나가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를 머리째로 다 갈아버리면 끓이고 나면 추어탕 맛이 나요. 그리고 씹는 질감이 추어탕이랑 비슷해요. 고등어는 또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통째로 갈아서 추어탕처럼 끓이면 사람들이 추어탕인 줄 알고 드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거기다 추어탕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그러긴 하지만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막 대파 엄청 비쌌던 데 아세요? 대파가 한 단에 10,000원 이렇게 할 때 있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 영양사님들이 대파는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파 대신에 뭘 썼냐면은 지금 보니까 생각도 하기 힘든 건데 양배추죠, 양배추 맨 겉이 시퍼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떼어서 버리는 시퍼런 부분이 있어요. 양배추 맨 겉이 초록색, 엄청 새파란 거. 그거 갖다가 얇게 이렇게 썰면은 익혔을 때 대파처럼 보여요. 대파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예, 그렇게 쓴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계란 대란이 일어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계란 한 판에 막 10,000원 한 적에. 그죠? 그때 전을 부치려니까 뭐 동태전이라든가 이런 걸 부쳐야 되는데 계란이 너무 비싸서 못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를 너무너무 연하게 푸른 다음에 거기다 계란이 아니고 우리 치자가루 있죠? 치자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계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동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계란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거 엄청난 단점이 있더라고요. 식으면 딱딱해져요. 밀가루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세이브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영양사님들이 워낙에 막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폐식용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굳히면은 비누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비누도 만들어 썼거든요. 빨래비누 같은 거. 그래서 폐식용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당연히 폐식용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비누 만들어서 갖다 판 영양사님들도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또 뭐 식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똑같은 거 제공하고. 근데 요즘 스타 영양사님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메뉴 작성하고 이런 거 스타 영양사님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식품 대량 구매고, 그 다음에 5번째 합리적 작업 관리, 작업 분석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시설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7번째는 경영자의 이해라는 건 되게 뜬금없겠지만, 이 경영자의 우리가 보통은,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게 급식을 공짜로 주는 공장들이 많아요. 자기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니고 외국 가면 거의 다 100% 자기 돈 주고 사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A전자다. 그럼 A전자 사람들은 여기서 급식은 내가 한 끼는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한 끼는 그냥 공짜로 준다든지 이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난 그냥 6,000원 주고 좋은 거 먹을래 라고 하겠지만 위에 사장이 이 사람들 돈을 다 내줘야 되면 그 가격을 올려주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 먹는데 무슨 가격을 올려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영자 이해는 이 사람들이 돈을 올려줘야 좀 좋은 급식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요번 시간에 한 거는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단체 급식의 정의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은 2가지 말씀드렸어요. 공통의 목적하고 고유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특징은 역시나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은 우리가 심리적인 거, 영양적인 거, 비용적인 거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 그래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거 하더라. 그 다음에 단체 급식 순환관리 같은 건 우리가 메뉴 계획, 수요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 검수, 관리 등등해서 하루 어느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